오늘도 썰맘을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가슴속에 묻어뒀던 제 사연이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들릴지는 모르겠지만 누군가에겐 경종을 울릴 수 있을 거란 생각에 용기를 내서 글을 몇 자 적어봅니다. 사실 이 사건을 떠올리면 아직도 아찔할 생각부터 듭니다. 사람이 사람을 얼마나 억누르고 짓누를 수 있는지 이 일을 계기로 뼈저리게 알게 되었으니까요. 제 사연은 제 딸과 사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큰맘 먹고 공개하는 이야기인 만큼 끝까지 귀 기울여 들어주시길 바라며 아울러 제 사연을 통해서 어려움에 처한 사람이 있는지 주변을 주의 깊게 살펴봐달라는 작은 제 소망도 함께 밝히는 바입니다. 부모라면 누구나 다 그렇겠지만 하나밖에 없는 제 딸은 제가 정말 귀하게 키운 자식입니다. 남편과 저는 어렵게 얻은 딸에게 큰 소리 한번 치지 않고 금이야 오기야 키웠죠. 그런 부모의 지극한 사랑을 받은 딸에는 건강하고 착하게 잘 커주었습니다. 공부도 곧잘해서 학교도 남들이 다 아는 좋은 곳을 나왔고 학교를 졸업하고도 자기가 하고 싶은 공부를 이어가면서 자기 인생을 참 성실하게 살았던 아이였습니다. 저와 남편도 그런 딸애를 기쁨이라 여기고 있었는데요. 남편과 제가 서로 말은 하지 않았지만 딸애가 시집갈 나이가 되어갈수록 마음 한구석이 허전해 오더라고요. 이렇게 귀하게 키운 딸을 다른 놈에게 줘야 한다는 생각만 해도 섭섭해지는 겁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딸애를 영원히 끼고 살 순 없으니 언젠가는 보내줘야 할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었죠. 그나마 좋은 남자 만나서 행복하게 살길 바라는 게 최선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유학을 준비하던 딸애가 실은 연애를 시작했다며 남자친구를 소개시켜 주더군요. 가슴이 철렁했지만 어떤 녀석인지 얼굴이나 보자는 심정으로 딸의 마음을 훔친 녀석을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은미 남자친구 장경태라고 합니다. 허리를 90도로 구부리며 씩씩하게 인사를 하는 모습에 피식 웃음이 터지더라고요. 작은 과일 가게를 하고 있다는 딸의 남자친구는 사람이 순수하고 착해 보였습니다. 술, 담배를 멀리하는 것은 물론이고 새벽 4시부터 하루를 시작한다는 성실함도 마음에 들었어요. 더구나 자기한테 세상 다정하게 군다는 말에 이런 남자라면 우리 귀한 딸을 맡겨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남편도 마찬가지였고요. 아침부터 준비한 맛있는 음식을 배불리 먹이고 우리 딸애를 잘 부탁한다며 두 사람의 교제를 허락했죠. 그런데 두 사람이 연애 1년 만에 애를 맞을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우리가 교제를 허락했지 결혼을 허락한 건 아니잖아요. 하지만 서로 좋아 죽겠다는 젊은 애들이 그런 부모의 마음을 이해할 리 있겠어요? 조심성 없는 애들의 사고에 저희 부부는 뒷목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딸의 인생을 망칠 수는 없다는 생각에 두 사람을 급하게 결혼시켰죠. 애들을 결혼시키기 위해 겪어야 했던 다사다난한 과정들이야 대강 짐작하시겠죠? 제 속이 시커멓게 타들어가고 나서야 겨우 애들을 짝지어줄 수 있었습니다. 귀하게 키운 딸애를 덜컥 시집보내야만 하는 부모 마음이 얼마나 서글펐겠습니까? 하지만 심성 착한 사위가 딸과 손녀를 잘 보살피며 살길 바랄 뿐이었네요. 그래도 참 다행인 건 딸과 사위가 애를 낳고 단란하게 잘 살았다는 점이었습니다. 도족하지만 서로 싸우지 않고 아껴주는 모습이 대견스럽더군요. 저희와 멀지 않게 살아서 자주 볼 수 있다는 것도 큰 위안이 되었고요. 전 틈틈이 딸의 집에 들러서 손녀딸을 봐주며
소소한 행복을 느꼈습니다. 하루하루 손녀딸을 키우는 재미에 푹 빠져 지냈죠. 그래서인지 세월은 쏜살처럼 흐르더군요. 겨우 기어다니던 젖먹이 손녀딸이 어느새 아파트 1층에 산다는 것이 다행일 정도로 정신없이 뛰어다녔고요. 자기보다 더 큰 책가방을 메고 학교에 다니는 모습도 제가 다 지켜보며 살았습니다. 고사리 같은 손으로 할머니 고맙습니다 하고 쓴 손녀딸의 편지를 받아보았을 땐 가슴이 정말 먹먹해지더라고요. 손녀딸을 키우는 게 낚시된 인생도 그리 나쁘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네요. 하지만 즐겁고 행복한 일만 있으면 어디 그게 인생이겠습니까? 예기치 못한 일을 만나게 되는 것도 인생이겠죠. 어느 날 사위가 병원에 실려갔다는 소식에 불이 났게 병원으로 달려가 보았는데 불행 중 다행으로 사위가 크게 다치지는 않았더라고요. 어휴, 자네 괜찮나? 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예, 괜찮아요. 다리가 좀 부러지긴 했는데 몇 주만 쉬면 괜찮아진대요. 아유, 천만 다행이네. 아니, 그런데 어쩌다 교통사고가 난 건데? 실은 고라니 때문에요. 뭐, 고라니. 성실하게 과일 가게를 하고 있던 사위는 여느 때처럼 새벽 일찍 일어나 트럭을 몰고 물건을 떼러 갔답니다. 그런데 어스름한 새벽에 도로로 튀어나온 고라니를 치고 말았고 트럭은 어떻게 손쓸 틈도 없이 전복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겨우 트럭을 기어 나온 사위는 무사했지만 트럭은 폐차를 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크게 망가지고 말았다는 거였죠. 사위가 크게 다치지 않아서 다행이긴 했지만 갑자기 트럭을 폐차하는 바람에 난감한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남편과 의논 끝에 사위에게 새 트럭을 해줄 돈을 해주기로 결정했어요. 지금껏 성실하게 살아온 딸과 사위의 불행에 모른 척할 수만은 없었기 때문입니다. 장모님, 아니에요. 저희가 이렇게 큰 돈을 어떻게 받아요. 괜찮습니다. 일단 중고차를 좀 알아보려고 해요. 아니야. 트럭이 튼튼해야 사고도 안 날 것 아닌가. 내가 자네한테 새 트럭 정도는 꼭 해주고 싶어서 그래. 그러니까 부담 갖지 말고 얼른 나와서 열심히 일하게. 그러면 되는 거야. 하지만 장모님, 괜찮아. 이런 건 받아도 돼. 부담스러워하는 사위에게 억지로 돈을 주었습니다. 매일 운전을 해야 하는데 조금이라도 편하고 튼튼한 차를 선물해주고 싶었어요. 사위가 건강하고 잘 돼야 우리 딸과 손녀도 행복해지는 게 아니겠습니까? 퇴원을 한 사위는 제가 해준 돈으로 멋진 새 트럭을 뽑게 되었고 새 트럭이 출고된 날 우리 온 식구가 다 모여서 고사를 지냈어요. 저도 새 차의 막걸리를 부으며 우리 사위 사고 나지 말고 이 차로 돈 많이 벌라며 천지신명께 빌었죠. 새 트럭을 기분 좋게 모는 사위의 모습에 저도 덩달아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기는지 정말 기가 막힌 사건이 또 벌어지고 말았죠. 새 트럭이 출고된 지 일주일도 안 돼서 또 사위한테 교통사고가 난 게 아니겠습니까? 사위가 새벽 일찍 물건을 싣고 돌아오고 있었는데 갑자기 도로 쪽으로 튀어나온 멧돼지 때문에 또 트럭이 뒤집어진 사고였죠. 이번에도 사위는 크게 다치진 않았지만 새 트럭을 폐차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저희 부부는 정말 황당하기 그지없었습니다.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들짐승 때문에 사고를 당하다니 말입니다. 하지만 정말 크게 낙심한 건 저희가 아니라 사위와 딸이었죠. 새 차를 얼마 몰아보지도 못하고 폐차를 해야 했으니
얼마나 실망스러웠겠습니까. 딸애가 펑펑 울면서 속상해 죽겠다고 하는데 저도 정말 난감하더라고요. 그래도 넋을 놓고만 있을 순 없으니 억울한 마음은 접고 다시 일상을 살아가야겠죠. 사위는 간신히 돈을 마련해 중고 트럭 한 대를 마련했어요. 그리고 다시 물건을 싣고 나르며 과일 가게를 이어나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기가 막힌 일은 따로 있었습니다. 물건을 떼러 가수원에 간 사위가 느닷없이 뱀한테 발목을 물리는 바람에 또 병원 신세를 지게 된 것입니다. 다행히 우리나라엔 치명적인 독사는 없어서 사위는 응급치료만 하고 태어날 수 있었는데요. 자꾸 들짐승 때문에 사고를 만나는 사위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어요. 성실하게 일해서 작은 아파트까지 마련하고 행복하게 살고 있는 딸과 사위의 일상에 자꾸 일이 생기는 것만 같아서 저도 근심이었습니다. 장소방한테 자꾸 일이 생겨서 큰일이다. 장소방은 어쩌고 있다니? 나름대로 고민이 많나 봐. 가뜩이나 장사도 안 되는데 걸핏하면 사고가 생기니까 요새 말도 잘 안 하고 표정도 어두워. 그럴수록 네가 잘 토닥여줘. 힘든 일이 생길수록 부부가 서로 의지하면서 살아야 버틸 수 있는 거야. 알았어, 엄마. 엄마도 너무 걱정하지 마. 그래, 알았다. 무슨 일 있으면 엄마한테 꼭 얘기하고, 응? 그렇게 딸애를 위로해주고 몇 달쯤 지났을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딸이 저한테 돈을 빌려줄 수 있냐는 말을 꺼내더라고요. 엄마, 미안한데 혹시 나 돈 좀 해줄 수 있어? 돈? 갑자기 웬 돈? 너희들 무슨 일 있니? 그런 건 자세히 묻지 말고 한 1,500 정도만 해줄 수 있겠냐고. 1,500? 그렇게나 많이? 얘 음냐, 무슨 일인데? 무슨 일인지 말을 해야 엄마가 돕든 말든 하지. 나도 사정이 있어서 그래. 그냥 묻지 말고 해주면 안 돼? 딸의 어두운 표정을 보니까 더 이상 물을 수가 없겠더군요. 저는 하는 수 없이 쌈짓돈을 털어서 딸이 원하는 돈을 해주었습니다. 하지만 돈의 사용처가 무척 궁금하긴 했죠. 시간이 좀 지난 뒤 딸의 눈치를 봐가며 넌지시 물어봤지만 딸애는 끝내 입을 열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포기를 하고 넘어가게 되었죠. 그런데 얼마 뒤 딸애가 저한테 손을 또 벌리는 게 아니겠습니까? 엄마, 나 300만 더 해줘. 꼭 쓸 데가 있어서 그래. 뭐라고? 너 무슨 일 있지? 당장 똑바로 말 안 해. 대체 무슨 일인데 자꾸 돈이 필요한 건데. 네가 나한테 돈 빌려가고 있다는 거 장소방도 알아? 제가 마음을 먹고 채근을 하니까 딸애가 어쩔 수 없이 그동안 있었던 일을 제게 털어놓았어요. 전 그 말을 듣고 기함하고 말았죠. 장서방이 어디서 얘기를 듣고 무당을 찾아갔나 봐. 자기한테 자꾸 일이 생기니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찾아간 모양인데 거기 무당이 자기한테 구슬해야 한다고 하더래. 뭐, 구? 아니, 요즘 같은 세상에 무슨 굿이야. 너희들처럼 젊은 애들이 그 무당 말을 믿고 구판을 벌였다고? 그 무당이 장서방한테 다짜고짜 이러더라는 거야. 조상이 들짐승을 많이 잡아먹어서 짐승들이 원한이 많다고 그랬대. 엄마도 알잖아. 장서방 자꾸 들짐승 때문에 사고가 나고 그러는 거. 그 말을 들었는데 믿지 않고 배기겠냐고. 그래서 구슬하기로 했는데 최하 2천이라는 거야.
우리가 가진 돈이랑 엄마가 해준 돈이랑 합쳐서 구술했는데 또 남편한테 보적을 써줘야 한대. 근데 그것도 참맥이라는 거야. 아유, 너희들 정말 정신이 있니? 어떻게 무당 말만 믿고 그 많은 돈을 갖다 바쳐? 그럼 어떡해. 곧 판까지 버렸는데 부적까진 해야 할 거 아니야. 나도 답답해. 근데 자꾸 그 사람한테 일이 생기는데 어쩌냐고. 돈을 1,500씩이나 써가며 구술했다는 말에 혈압이 오르더군요. 무슨 젊은 애들이 그런 말에 현혹돼서 헛된 돈을 쓰는지 이해가 되질 않았습니다. 답답한 애들의 심정을 이해하지 못하는 건 아니었어요. 자기 의지와는 다르게 자꾸 일이 생기니까 지들도 막막했을 겁니다. 그래서 무당까지 찾아간 거겠죠. 엉뚱한 짓이라는 걸 뻔히 알았지만 애들 마음이 그렇다는데 별 수가 없었어요. 저는 마지막이다 생각하고 딸애한테 부적값을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사위에게 직접 차분히 조언해 주었네요. 자네가 굿도 하고 부적도 샀다는 거 은미한테 다 들었네. 그런데 장서방, 그런 거에 너무 의지하면 안 돼. 사람이 인생을 사는데 왜 어려움이 없겠나. 자네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얼마든지 겪는 일이야. 그렇다고 사람들이 다 구슬하고 부적을 쓰진 않잖나. 이럴수록 가장인 자네가 중심을 잡고 의연하게 버텨야지. 안 그래? 네, 알고 있습니다. 하도 일이 안 풀려서 마지막이란 심정으로 무당한테 가본 겁니다. 돈까지 써가면서 구슬하긴 했는데 나중엔 저도 후회가 좀 되더라고요. 장모님, 이제는 그럴 일 없을 겁니다. 걱정 끼쳐드려서 죄송해요. 사위의 약속에 마음을 좀 놓았죠. 본인도 얼마나 답답했으면 그런 것에 의지를 했을까 측은한 마음도 들더라고요. 하지만 이제 다시 열심히 살아보겠다는 사위의 말을 믿어보기로 했네요. 그런데 얼마 후 사위가 과일 장사를 접는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아무리 노력을 해도 과일 장사로는 식구들을 건사하기 힘들겠다는 겁니다. 과일 가게를 접는 대신 누구누구의 소개로 건강식품 영업사원을 한다는 소식을 들었죠. 저는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오랫동안 해온 과일 장사를 접고 영업사원을 하겠다는 사위가 미덥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딸에게 걱정된다는 말을 했더니 아니 글쎄 딸애가 발끈하고 나서는 게 아니겠어요. 장서방이 영업사원을 한다고? 건강식품? 그게 잘 되겠어? 엄마는 왜 자꾸 사위 하는 일에 딴죽을 걸어? 열심히 하면 잘 될 거라고 응원은 못 해줄 망정 왜 자꾸 안 된다는 말만 하느냐고. 영업사원이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니? 얼마나 힘든 일인데. 차라리 다른 회사를 들어가는 게 낫지 않겠어? 엄마는 아무것도 모르면 가만히 있어. 그게 잘 팔기만 하면 수당을 엄청 많이 준단 말이야. 우리 일은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신경 쓰지 말라고. 뭐야? 딸 일인데 부모가 어떻게 신경을 안 써? 아니면 신경 쓰지 않도록 잘 좀 살든가. 알았다고. 우리가 알아서 잘 살 테니까 신경 끄라고. 딸애가 날카롭게 반응을 하는데 그게 또 얼마나 서운한지 모릅니다. 자기네 일은 자기네들이 알아서 하겠다며 신경 끄라는 말이 참 서럽더군요. 그래도 잘 살기만 하면 다행이다 싶었어요. 그래서 섭섭한 마음을 애써 접고 기다려보기로 했습니다. 그래도 성실한 사위니까 영업직이라도 잘 해낼지도 모른다는 기대를 걸었죠. 일부러 딸의 집에도 들르지 않고 좋은 소식이 오길 기다렸네요.
그렇게 한두 달쯤 지났을 겁니다. 딸애한테 걸려온 전화를 받았는데 글쎄 딸애가 아니라 손녀가 아니겠어요. 손녀가 울먹이는 목소리로 저한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할머니, 나 엄마 아빠 미워. 아유, 우리 강아지. 무슨 일인데 왜 엄마 아빠가 미워? 엄마 아빠가 자꾸 나한테 학교 가지 말래. 나 학교에 가서 친구들도 봐야 하고 공부도 해야 하는데 자꾸 나보고 자연 체험학습만 가자고 하잖아. 그래? 엄마가 우리 강아지한테 학교 가지 말라 그랬어? 그렇다니까. 할머니가 엄마 좀 혼 좀 내줘. 그래, 알았어. 할머니가 혼주로 내줘야겠다. 손녀의 칭얼거림이 예사롭지 않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딸한테 전화를 걸어서 무슨 일인지 물어보았죠. 아까 희선이한테 전화가 왔는데 요새 학교 안 보내니? 무슨 체험학습을 하길래 애를 학교에 안 보내? 희정이가 엄마한테 전화 걸었어? 아, 얘가 정말. 엄마는 신경 안 써도 돼. 학교에서 꼭 하라고 한 거야. 왜 애를 데리고 여기저기 다니는 거 있잖아. 희정이가 괜히 가기 싫어서 투정 부리는 거지 뭐. 그래? 그런 거니? 그런데 요새 장서방 하는 일은 어때? 영업일 힘들다고 하네? 요새 잘하고 있어. 전부 다 괜찮으니까 걱정하지 마. 무조건 다 괜찮다는 말이 오히려 이상하게 들리는 건 왜일까요? 하지만 무턱대고 따져 물을 수도 없으니 그저 딸 말을 믿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도 괜찮지 않다는 말보다 낫다는 생각을 하면서 말입니다. 그렇게 불안한 마음을 애써 지우고 있었는데요. 어느 날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와서 전화를 받아보았는데 손녀의 목소리가 들리더라고요. 할머니, 나 희정인데 나 너무 배고파. 할머니가 밥 좀 챙겨주면 안 돼? 뭐? 아가, 너 지금 어딘데? 왜 배가 고파? 엄마 없어? 엄마 없어. 나 며칠째 혼자 잤어. 지금 친구 만나서 친구 전화로 전화한 거야. 뭐라고? 아유, 희정아. 할머니가 갈게. 지금 어디니? 집이야? 응, 할머니. 나 집이야. 빨리 와. 저는 전화를 끊자마자 혼비백산 딸네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애를 두고 며칠째 집을 비웠다는 게 말이나 되는 얘깁니까? 화가 난 제가 딸과 사위한테 전화를 걸어봐도 두 사람 모두 전화를 통 받질 않더라고요. 부랴부랴 손녀가 혼자 있다는 딸의 집을 가봤더니 세상에 차마 눈 뜨고는 볼 수 없을 정도로 개판 5분 전이었습니다. 이제 겨우 9살밖에 안 된 손녀가 깨재재한 모습으로 저한테 안기더라고요. 집안은 전쟁이라도 난 것처럼 난리도 그런 난리가 없는 겁니다. 끼니를 제대로 챙기지 못한 애는 입에 넣을 수 있는 건 이것저것 다 먹은 것 같았어요. 도대체 애를 두고 며칠씩이나 집을 비운 건지 저는 왈칵 쏟아지는 눈물을 참지 못했네요. 아유, 희정아. 네 엄마는 대체 어디 갔니? 응? 아유. 나도 몰라. 엄마 아빠가 문 잠그고 어디 가버렸어. 창문으로 친구 만나서 친구 핸드폰으로 할머니한테 전화한 거야. 아유, 이 미친 것들이 애만 남겨두고 어디 가버렸노. 저는 겨우 마음을 추스르고 손녀를 집으로 데리고 가서 애를 먹이고 씻겼습니다.
음식을 허겁지겁 먹는 손녀를 보면서 또 얼마나 울었는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한참 뒤에 사위한테서 전화가 걸려왔더라고요. 장모님, 전화하셨죠? 시정이 장모님이 데리고 가셨어요? 장서방, 이게 대체 무슨 일인가? 왜 희정이가 혼자 집에 있었는지 설명 좀 해보게. 죄송합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요. 사비의 설명은 이랬어요. 사비가 새롭게 시작한 일 때문에 딸애와 함께 지방에 갈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인한테 손님을 돌봐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그 지인이 갑작스런 사고가 생겨서 병원에 실려갔다는 거예요. 애엄마 친구가 희정이를 며칠 봐주기로 했었는데 그 사람이 뇌졸중으로 쓰러지는 바람에 이사달이 난 겁니다. 하도 연락이 안 돼서 제가 급히 와봤는데 이 꼴이 돼 있더라고요. 그런 일이 있었으면 나한테 희정을 봐달라고 했어야지. 왜 오만 사람한테 애를 맡겨? 애엄마가 요새 장모님이랑 사이가 안 좋다고 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한 거죠, 뭐. 아무튼 죄송하게 됐습니다, 장모님. 제가 애 찾으러 갈게요. 사정을 듣게 된 저는 겨우 가슴을 쓸어내릴 수 있었어요. 그리고 전 애를 찾으러 온 사위에게 일장던서를 했죠. 내가 얼마나 놀랐겠냐. 애를 키울 땐 신경을 더 많이 써야 한다. 내가 나한테 전화하지 않았으면 어쩔 뻔했냐 등등 실컷 잔소리를 하고 나서야 사위한테 애를 들려보냈습니다. 곤히 잠든 애가 사위한테 안겨서 가는 모습에 왜 그렇게 눈에 밟히던지 하도 신경이 쓰여서 이튿날 또 딸애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전화를 받지 않던 딸애가 불쑥 전화를 받더니 저한테 엉뚱한 소리를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엄마, 장서방한테 다 들었어. 많이 놀랐지. 그런데 엄마, 우리 며칠 후에 다른 나라에 가. 뭐? 아니,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다른 나라에 가다니. 희정이 공부 문제도 있고, 그래서 1년 정도 다른 나라에서 살아보기로 했어. 그래서 요새 바빴던 거야. 이런 거 저런 거 준비하느라. 그러니까 그런 줄 알아. 내가 가끔 연락할게. 아니, 은미야.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1년이나 다른 나라에서 살겠다고? 나도 바빠서 말 못했다고 하잖아, 엄마. 아무튼 좋은 일이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애 영어도 배우고 좋지. 암튼 내가 도착해서 또 연락할게. 갑자기 필리핀으로 가겠다는 딸의 말에 어처구니가 없었어요. 여행도 아니고 1년이나 살다 오겠다는데 걱정이 안 될 리가 있겠습니까? 더구나 손녀한테 있었던 일이 신경도 쓰였고요. 하지만 딸과 사위가 그렇게 하겠다는데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외국으로 간다는 애들은 정말 떠나버렸어요. 대체 무슨 작정들을 한 건지 살던 아파트도 금세 처분하더군요. 속상하고 걱정되는 마음은 이루 말할 수 없었지만 그저 무사히 돌아오길 바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참 이상하게도 1년만 살고 돌아오겠다는 딸애한테는 3년 동안이나 소식이 없었습니다. 나중엔 너무 소식이 없어서 경찰에 신고도 해봤지만 경찰은 부모 공양하기 싫어서 훌쩍 떠나버리는 가족들이 더러 있다면서 더 기다려보라는 말만 하더라고요. 그리고 1년이 넘어가면서부터는 제가 싫어서 떠나버린 거라는 확신을 하게 되었죠. 남편 또한 부모 버린 자식을 뭐하러 찾냐며 역점을 내었고요. 그렇게 저는 애지중지했던 딸과 손녀를 3년 동안이나 잊고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신세가 처량하고 허탈하기도 했지만 받아들일 수밖에 없겠더군요.
그런데 어느 날이었어요. 시장에서 막걸리 장사를 하는 친구와 오랜만에 만나서 이런저런 사는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요. 이 손이 바쁜 친구를 대신해 전을 부치고 있었는데 저기 시장 골목에서 낯이 익은 얼굴이 제 눈에 들어오는 게 아니겠습니까? 낯빛이 시커매지고 광대가 도드라질 만큼 수척했지만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3년 전에 사라진 사위가 틀림없었어요. 저는 불에 데인 사람처럼 화들짝 놀라서 사위를 불렀습니다. 아이고 장서방 맞지? 이게 어떻게 된 건가? 한국에는 언제 들어온 거야? 우리 은미는? 우리 손녀딸 희정이는 어디 있나? 제 목소리에 고개를 돌린 사위가 인상을 찌푸리더니 차갑게 한마디를 뱉지 않겠어요. 아줌마, 아직도 소식이 깜깜인 거야. 참나, 한심하네. 그러더니 시커먼 승합차에 올라타는 게 아니겠습니까? 사위의 그런 태도에 크게 놀란 저는 이대로 저놈을 놓치면 안 된다는 생각이 퍼뜩 들었어요. 그래서 전을 붙이던 뒤집개를 집어던지고 배추를 배달하던 오토바이 총각에게 부탁을 했죠. 제발 저 승합차를 쫓아달라고요. 다행히 총각은 저를 태우고 승합차를 쫓아줬고 1시간이나 넘게 따라간 끝에 다 쓰러져가는 판자집에 차를 세우는 사위를 확인할 수 있었어요. 사위는 제가 쫓아온 줄도 모르고 아무렇지도 않게 판자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도 사위가 들어간 집으로 후다닥 쫓아 들어갔네요. 그리고 그 좁아터진 거지굴 같은 곳에서 정말 못 볼 꼴을 보고야 말았죠. 산처럼 쌓여있는 쓰레기 더미 사이로 낯이 익은 얼굴이 보이더군요. 쓰레기 더미에 파묻혀 있는 여자는 바로 제 딸이었습니다. 해골처럼 말라비틀어진 딸에는 빨대를 꽂은 우유 하나를 허겁지겁 마시고 있더군요. 그리고 그 옆에는 손녀딸 희정이가 비슷한 모습으로 웅크리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본 저는 사위의 멱살을 움켜잡고 온 힘을 다해서 흔들었어요. 야 이놈아, 내 딸이 왜 저 모양 저 꼴이냐? 왜 내 딸이 폐인이 됐냐고? 너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거야? 내 딸한테 무슨 짓을 한 거야 이놈아? 아니 아줌마가 여긴 어떻게 알고 온 거야? 설마 나 쫓아왔어요? 얼른 말해. 이게 다 무슨 일이냐고. 무슨 일이긴 뭐가 무슨 일이에요. 이게 다 조상신 달래려고 하는 짓이지. 그러니까 왜 박복한 따님을 저한테 보내셔서는 이 난리 만든 거예요. 제 탓하지 말고 복 없는 아줌마 탓을 하라고요. 뭐라고? 사위가 거칠게 제 팔을 뿌리치더니 오히려 짜증을 내는 겁니다. 저는 봉공이 풀린 채 우유만 빨고 있는 딸애를 일으켜 세웠어요. 하지만 딸애는 겁에 질린 채 몸을 바들바들 떨기만 하더라고요. 그런데 딸 손을 꼭 붙잡고 있던 손녀가 절 물끄러미 쳐다보더니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할머니? 할머니 맞지? 엄마랑 나 찾으러 온 거야? 아유 그래. 희정아, 할머니야 할머니. 알아보겠어? 할머니, 왜 이제 왔어? 더 빨리 와야지. 왜 이렇게 늦게 왔어? 아휴, 미안하다 희정아. 할머니가 너무 늦게 와서 미안해. 저는 그런 손녀를 부둥켜 안고 오열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무슨 사정인진 몰랐지만 딸과 손녀가 사위한테 봉변을 당했다는 건 알겠더군요. 야 이놈아, 대체 무슨 짓을 한 건지 말을 해봐. 조상신이 뭐가 어쩌고 저째? 네가 아무리 미쳤어도
네 처랑 딸을 이런 시궁창에 버려놓고 우유나 던져주는 게 말이 되냐 이놈아. 아줌마는 모르면 좀 가만히 있어요. 우리 신령한 장군님이 다 알아서 해주는 거라고요. 괜히 부족하게 이러지 말고 어서 나가세요. 제게 그렇게 소리치던 사위는 씩씩거리며 자리를 벗어나려 했어요. 그래서 저는 저를 데려다준 오토바이 총각한테 저놈 좀 붙잡아 달라고 사정을 했네요. 호리호리한 사위는 덩치가 산만한 총각한테 금세 뒷덜미를 잡히고 말았습니다. 그 사이 저는 재빨리 경찰에 신고를 했고 경찰이 오고 나서야 이 기막힌 전말을 모두 알 수 있었습니다. 경찰서에 끌려간 사위가 조사 끝에 한 말이 정말 어처구니가 없더군요. 알고 보니 이 모든 일은 사위에게 구술해주고 부적을 써주었던 무당에게서 비롯된 일이었다는 거였죠. 무당은 사위의 애군을 끊어내주겠다며 이런저런 말로 사위를 현혹시킨 거였고 이를 철석같이 믿었던 사위는 무당의 꼭두각시가 돼서 별의별 짓을 다 했던 것이었습니다. 돈을 버는 족족 무당에게 가져다 바친 것은 물론이고 자기 처에게 귀신이 쓰였다며 비상식적인 일을 감유했다는 거였어요. 사위는 철저하게 세뇌를 당했고 그런 사위 때문에 딸에 또한 정신적인 학대를 당하며 살아왔던 겁니다. 또한 알고 보니 필리핀에서 1년간 살겠다던 사위와 딸은 필리핀이 아니라 그 무당의 신당이 위치한 어느 지방 산골짜기로 이사를 가서 살았다고 하더군요. 그곳에서 몇 년이나 살다가 다시 이곳으로 이사를 와서 자기 처와 딸에게 구걸까지 시켜가며 무당에게 돈을 가져다 바치며 살았던 것이었습니다. 사건이 심각해지자 경찰은 그 무당이란 사기꾼을 긴급 체포했어요. 그리고 경찰 조사 결과 그 무당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비슷한 짓을 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정신적으로 미약한 사람들에게 세뇌를 통해 금전적, 육체적 이익을 취한 범죄가 속속 밝혀진 것이었죠. 모든 전모가 밝혀진 이상 무당은 죗값을 치러야 했어요. 또한 그 무당에게 철저히 이용을 당한 사위도 물론 법의 심판을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미련한 사위 때문에 제 딸과 손녀가 그 긴 세월 동안 독한 고초를 겪었다는 게 너무 화가 나더군요. 하지만 정말 어이가 없었던 것은 사위가 끝까지 그 무당을 신봉했다는 점이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도 자기 죄를 뉘우치기는커녕 모든 게 하늘의 뜻이라며 헛소리를 하더군요. 결국 사위는 실형을 선고받고 징역을 갔고 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장에 선 딸에는 심신미약을 인정받아 집행유예를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지금 딸에는 병원에 입원해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덕에 손녀딸은 저와 함께 정상적인 삶을 살고 있네요. 그래도 의사 선생님 말씀이 자기 부모의 비정상적인 행동이 트라우마로 남아있을 거라면서 꾸준히 치료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손녀는 저와 남편이 애지중지 키우고 있습니다. 마치 어렸을 적 딸애를 키웠을 때처럼 말입니다. 문득 저희에게 벌어진 사건들이 이게 무슨 날벼락 같은 일인가 싶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는 남편이나 잊어버리고 살던 딸과 손녀가 돌아온 것만 해도 천만다행이라고 여기며 마음을 다잡고 있어요. 이제 딸애가 완벽히 건강해지면 다시 가족들이 모여서 살아야겠죠. 이 일로 사람이 잘못된 길로 한번 빠지면 얼마나 무섭게 변할 수 있는지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가끔 사이비 종교에 빠진 신도들을 뉴스로 접할 때가 있는데 남의 일처럼 느껴지지 않아서 섬뜩할 때도 있답니다. 애청자 여러분, 제 딸이 겪은 이 지옥 같은 일들을
이곳에 소상하게 다 풀 순 없지만 누군가는 비슷한 일을 겪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점을 잊지 말아주세요. 내가 알고 있는 소중한 사람이 헤어나올 수 없는 늪에 빠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미련한 엄마였던 저도 딸의 곤경을 3년이나 모르고 살았으니까요. 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제 선한 의도가 여러분들에게 잘 전달되길 바라며 이만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썰맘 사연에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 기다리면서 구독, 좋아요, 고민은 물론 알람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도 함께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